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무기 이념이 바뀌었습니다. 2. FA-52 유일한 옵션입니다. 3. 방산기술 시장 선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 십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표전차,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수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어넵8324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어넵8324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입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이사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예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 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하다비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의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형 미국산 이사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 기구 국가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일하러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화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치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의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직접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 후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산 미세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감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에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점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펫 성빈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썬드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어퍼마카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노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10호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의 글로벌 반도체 매출 미국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보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도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네비츠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퍼스테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잔, 낸드 플래시는 36.6%월 약 65만 잠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추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LP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마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폐신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인하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수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N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의거 전 YN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의기는 칭화윤희 그룹, YN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희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의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희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아라라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의회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화상 구조조정 절차를 받겠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의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 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옹펀드의 총책임자 아오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옹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오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수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춘차차 건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아줌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난 5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모아서 요란을 털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21을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명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8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투여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랜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랜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랜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의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 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면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빚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일합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 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